인류가 먼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인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무인 우주 탐사선이 고도로 발달된 우주 문명과 조우하여 엄청난 힘을 얻어 지구로 귀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쏘아 올린 우주선임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가세 파워를 가지게 된 그 우주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바로 1979년작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영화군요. 예, 많이 나오죠. 근데 너무 오래된 영화 아닌가요? 79년 12월 개봉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43년이 지났잖아요. 뭔 말씀을. 명작은 시대를 초월하는 법 아닙니까?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더 오래됐는데. 그건 그러네요. 예. 무엇보다 저희가 지난 연말이랑 연초에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과 기계 우주 문명에 대하여 시리즈를 업로드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 영상들의 주제들과 이 영화의 내용이 좀 많이 부합되는 것도 있고요. 또 비록 오래된 영화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 많이 다뤘던 소설 최후의 질문에 등장하는 멀티백. 네. 그리고 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놀리스 등과 함께 고차원의 우주 기계 지능에 관한 수많은 메타포를 품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서 언제 한번 꼭 다뤄보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스타트랙 시리즈 세계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스타트랙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죠. 이제 인기 없었죠. 예전에 공중파에서 잠깐 했었는데 시청률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바로 시리즈 이어가진 않았는데. 네, 기억납니다. 예. 하여튼 이 스타트랙의 세계관은 이게 주로 23세기와 24세기의 미래를 배경으로 USS 엔터프라이즈호 및 기타 스타플리트 선박 승무원의 모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고요. 네. 이 스타트랙 세계관의 중심에는 탐사와 상호 방어를 위해 함께 모인 여러 행성과 여러 종족으로 구성된 관리기구 유나이티드 페더레이션 오브 플래닛이라고 있습니다. 혹성 연방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혹성 연방은 주민들이 가난, 전쟁, 질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유토피아로 묘사됩니다. 매우 긍정적인 미래 세계관을 가진 스페이스 오페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포일러 좀 주의하시고요. 영화를 다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랙의 첫 영화판 작품인 모션 픽처의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예, 이 스토리는 크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지구로 크기가 82AU에 이르는 거대한 물체가 접근을 합니다. 참고로 이 AU라는 단위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거든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요? 근데 이거 엄청 거대한 거죠. 거대한 정도가 아니네요. 이게 너무 설정이 과해서인지 이게 후에 2001년에 나온 DVD판에서는 이 크기를 EAU로 줄입니다. 많이 줄였네요. 예, 엄청 많이 줄였죠. 그래도 엄청 크죠. 그러니까요. 태양까지 거리 2배니까. 아무튼 이 물체는 이 거대한 전자구름 형태인데요. 방해하는 모든 것을 흡수하면서 이게 지구로 다가오고 이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커크 선장의 지휘 아래 USS 엔터프라이즈호가 지구 궤도에서 출발해서 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지구로 다가오는지 이유를 밝히는 게 이제 큰 스토리라인입니다. 그럼 저 거대한 전자구름의 정체가 바로 비저인가요? 예, 맞습니다. 비저는 광대한 우주를 탐험하며 3D 3차원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거든요. 이게 대단한 게 그냥 모든 물체를 다 디지털화 시켜버려요. 디지털화요? 예. 영화에서도 비저 내부에 모든 걸 다 데이터로 혹성이며 우주선이고 생명체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게 묘사가 됩니다. 그럼 디지털화 되면 현실에서 사라지는 건가요? 사실이면 진짜 우주적 존재급 물체인데요. 예,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디지털화 되면은. 물론 이거를 다시 현실로 불러올 수 있는지는 묘사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저는 영화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존재 혹은 가장 강력한 로봇 우주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저런 게 지구로 다가오는 건가요? 이게 비저가 우주의 수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서 결국 의식을 얻게 되고 우주 존재 같은 힘도 얻었는데 그 다음은 뭘 하겠습니까? 신이 되고 싶거나 자기 존재의 본질의 의문을 갖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목적을 부여한 창조자를 찾아 이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고차원의 존재가 되었는데 막상 인간을 보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엔터프라이즈호가 조우한 비전은
그냥 인간을 그 탄소 집합, 그 탄소 화합물로 명칭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유기체는 그 탄소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저렇게 부르는 거죠. 아, 감히 의식이 있는 인간을 탄소로 부르다니요. 아니 뭐 본인이 지금 뭐 거의 그 신의 능력에 근접한 그 고차원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기계 종족이야 뭐 자신을 뭐 이렇게 멋지게 개조해준 분들이지만 비저에게 유기체 종족은 그냥 뭐 탄소 화합물인 거죠. 그러니까 고차원 존재의 시각으로 본 인간을 좀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우주나 고차원 존재의 관점으로 보라.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렇게 막강한 비전은 그 지구 궤도 위에 그 디지털화 시키는 그 폭탄을 딱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화 시키면 다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이. 그러니까 지구를 날려버리기 위한 그 폭탄을 딱 올려놓고 빨리 그 창조주를 데려오지 않으면 흡수해버리겠다고 이제 깽판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저의 정체를 뭐 모르는 이 엔터프라이즈 대원들은 아니 도대체 왜 너희 창조주를 여기서 찾냐 이렇게 당혹해하고 있는 와중에 그 비저는 그 승무원 중 그 한 명인 그 일리아라는 그 여성형 외계인을 데려다가 그 안드로이드로 개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보낸 다음에 이 여성을 통해서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게 되고 결국 커크 선장과 그 스팍의 활약으로 그 비저 내부로 진입을 해서 드디어 이제 비저의 목적과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그 지능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우주적 존재와의 조우, 뭐 코스믹 호러 같은 게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한 장르의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저의 목적은 자신의 그 창조주와 융화해서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진화하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그 엔터프라이즈 승무원들은 그 마지막에 그 납치되어서 그 안드로이드로 변하기 전 그 승무원이었던 그 일리아를 사모했던 그 캡틴 데커가 이제 그 자원을 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비저, 일리아, 그리고 데커 이 세 명이 병합을 해서 이제 비저를 그 새로운 단계의 그 우주적 존재로 끌어올리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럼 그 비전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 우리 우주에서 사라져 뭐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왜 이름이 비저인가요? 아 그게 그 옛날에 그 나사에서 탐사선으로 보낸 그 보이조호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태양계를 벗어나 그 외 우주를 지금도 탐사하고 있는 우주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 나사의 그 그랜드 투어 계획에 의해 그 발사된 탐사선으로 그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1일,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각각 발사됐습니다. 2호가 먼저 발사됐는데 왜죠? 아 그게 그 지구에서 그 발사되는 순서가 아니라 목성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예정일, 그리고 또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그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갈 탐사선의 1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계획도 그렇게 구상한 거고 실제로도 늦게 출발한 1호가 먼저 태양계를 벗어난 겁니다. 근데 그 보이조호는 왜 언급하신 거예요? 아, 바로 이 비저의 정체가 바로 이 보이조호입니다. 진짜요? 예. 왜 비저가 보이저입니까? 이름도 다른데? 아, 그게 비저가 그 블랙홀에 그 빨려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때 그 비저가 좀 파손되면서 이 철자, 이 보이조호에 VOYAGER 중 OYA가 지워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VGER 이 글씨만 남게 되어서 비저가 된 겁니다. 이 영화 마지막에 밝혀져요, 이 내용이. 아, 신기하네요. 예, 예. 물론 이게 그 실제 존재하는 그 보이저 1호나 보이저 2호가 아닌 그 정확하게는 영화에서는 그 보이저 6호라는 가상의 탐사선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보이저 1호, 2호만 존재를 합니다. 6호는 존재하지 않고요. 아, 가상의 존재인데 하여튼 이게 고차원 기계 행성에서 거대한 그 고차원 로봇 탐사선으로 개조되어서 부활한 것이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예. 혹시 그 최근에 그 보이저 1호인가요? 그게 문제가 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측정 데이터를 그 전송하는 그 보이저 1호의 그 제어 시스템에서 그 문제가 이제 확인됐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 산하의 그 JPL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가 뭐 이 단계에서는 이게 뭐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저 멀리 나가는 심우주 탐사선이 뭐 예기치 않게 작동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은 많은 스타트랙 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저 1호의 그 최근 상황이 방금 얘기한 그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 내용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바로 전술했던 이 가상의 보이저 6호가 바로 저런 식으로 심우주에서 이제 지구와 교신이 끊기면서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가 뭐 다른 은하계 저편에 그 고도로 발달한 그 기계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 기계 행성의 존재들이 이 망가진 보이저 6호를 뜯어보니까 우주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우고 그 지식을 창조자에게 돌려준다는 그 지구에서 심어둔 그 단순한 목적만 그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는 이 보이저 6호를 저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개조해주고 다시 우주로 보내버린 겁니다. 너무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리고 저 기계 행성의 존재들은 천사네요. 공짜로 업그레이드까지 다 시켜주고 그것도 아주 첨단으로 강하게 말이죠. 예.
근데 이 비저가 이후에 그 지구 근처에서 그 유기체나 그 생명체를 대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지구 뭐 날려버리겠다고 협박도 하는데. 그러네요. 예. 아무튼 저 기계 혹성도 그 스타트랙 팬덤 내에서는 거대한 떡밥 중 하나예요. 저기 위치가 어디냐, 비저를 저렇게 개조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발전된 우주 문명인 거냐, 이런 거 등등 말이죠. 영화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혹시 그 스타트랙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이보그 종족 그 보그를 그 비저가 창조한 건 아닐까요? 그게 그 지금까지도 그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스타트랙 시리즈는 그 1966년 그 미국의 그 MBC 방송국에서 이제 방영을 시작한 그 TV 드라마로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각본가이자 그 미래학자인 그 진 로덴베리라는 분에게 그 탄생한 작품인데요. 진 로덴베리라는 분이 원작자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스타트랙의 아버지 뻘인데, 안타깝게도 이 스타트랙의 첫 극장판, 그 오늘 소개한 그 모션 픽처 이 개봉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1981년에 그 심장 질환으로 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 첫 극장판은 보셨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타깝네요. 예. 아무튼 그 이분이 그 생전에 그 보이조 6호가 마주한 기계 행성이 그 보그의 고향일지도 모른다고 그 반농담식으로 추측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밥을 던진 거죠. 아니 그럼 보그가 비저를 그럼 창조했다는 이야기인데 비저가 보그보다 훨 고등 생명체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비저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후 더 완벽한 존재로 그 진화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 기계 행성도 뭐 차원이 다르게 발달된 우주 문명인데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기는 하죠. 반대로 이제 그 비저가 보그를 창조했다는 주장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보그는 이제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종족인데, 알다시피 인류의 보이조 프로그램은 그 1970년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비저가 우주에서 뭐 과거로 가는 뭐 시간 여행을 했다고만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미래만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비저와 보그 간의 이 공식적인 관계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저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아직까지 그 트랙이라는 그 스타트랙 팬덤에서 여러 그 추측들을 내놓던데 영화가 개봉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예. 스타트랙 광팬들은 원래 저런 걸로 유명해요. 뭐 스타워즈 팬들도 그렇고 양덕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팬덤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근데 그 이 영화가 당시에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 뭐 감독이 그 저희 뭐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1951년 그 지구가 멈춘 날의 감독이자 또 잘 알려진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알죠. 예. 유명하죠. 예.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두 번이나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거장 중의 거장 그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이 영화 연출을 맡았고요. 특수 효과도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비교적 최근작인 그 트리 오브 라이프의 거장 그 더글라스 트럼볼이 맡았고, 특히 그 영화의 핵심인 그 비저의 디자인도 그 블레이드 러너, 에이리언 2, 뭐 트론과 같은 그 SF 영화 디자인으로 그 널리 알려진 그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이자 그 미래파 컨셉 아티스트 그 시드 미드가 맡아서 이제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류들을 다 모아놓은 느낌이네요. 기대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작비도 이게 1979년, 80년 요 당시 역대 최고 제작비인 그 4,400만 달러가 투입됐던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뭐 지금 아바타 2나 뭐 어벤져스 뭐 엔드게임급 그 기대작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북미에서 그 한 8,300만 달러 정도 벌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뭐 1억 3,900만 달러 정도 흥행했는데요. 뭐 꽤 흥행한 편이지만 그 파라마운트사의 기대는 좀 못 미쳤습니다. 아니 그 명감독의 그 인류 스태프들 다 모아놨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좀 지나치게 지루합니다. 지루하죠. 예, 똑같이 지루하지만 그 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뭐 엄청난 함축적 메시지를 뭐 지닌 영화도 아니고, 뭐 전체적인 내용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 평론가들이 느끼는 그런 미학적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안타깝네요. 예. 그래도 이게 2001년 그 DVD가 그 디렉터스 컷으로 나오고 나서 평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또 이 비저라는 인공지능 존재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평가가 올라가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듣다 보니 그 비저가 꽤 여러 가지를 함축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현대적 시각으로 봐서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특이점주의자 시각에서 보면은 그 단순했던 보이조의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된 이제 기대 문명과 조우해서 그 초지능으로 이제 지능이 폭발하는 모습이 이제 흥미로울 것 같고, 또 아까 전술했던 비저가 이제 그 본인이 필요한 우주의 모든 종류의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해가지고 그 내부에 흡수하는 모습은 뭔가 좀 시뮬레이션 이론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와 기계 그리고 뭐 인간이 융합해서 이제 우주를 벗어나 이제 고차원의 존재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은 그럼 오메가 폰트 이론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우주적 존재의 등장. 이건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코스믹 호러 같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이제 작중 보이조호처럼 발달된 이 선진 우주 문명과 조우해서 그 문명의 정보를 습득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컨셉은 저희 오메가 포인트 2편에서도 설명드렸던 브레이스웰 탐사선의 개념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 수많은 과학적, 공상과학적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쭉 듣다 보니까 여러 관점에서 감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초반부가 꽤 지루하고 그렇긴 한데 이것만 넘기면 꽤 볼만한 영화니까요. 안 보셨다면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1979년작 스타트랙 모션 픽처랑 거기에 등장하는 비주얼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